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던 그해 여름, 강물이 뜨거워져 우리 프랑스 원전 여러 기가 차례로 멈추거나 힘을 줄였습니다. 유럽의 불을 50년 밝혀온 우리가 그 여름 처음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요. 40년 동안 한국 원전을 값싼 흉내라 불러온 제가 바로 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40년을 제 입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제 40년을 무너뜨린 건 발전소의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막에서 온 갈라진 손 하나였지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왜 하필 제게 왔는지 저는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손의 정체를 아시고 나면 원전이라는 말이 오늘부터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저는 프랑스의 강가 발전소에서 40년을 보낸 레몽 지라르라고 합니다. 나이는 66이고 몇 해 전부터는 후배들을 돕는 기술 고문 자리에 있지요.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쉽게 말해 큰 강가에 서서 강물로 열을 식혀가며 전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해 여름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었지요. 도로가 물렁해지고 낮에는 노인들의 바깥 출입을 삼가라는 방송이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강물이 뜨거워진 겁니다. 새벽에 출근해 강가에 서면 물비린내부터 달랐습니다. 서늘해야 할 강바람이 미지근한 목욕물 김처럼 얼굴에 끼어젖었지요. 40년 현장에서 처음 겪는 여름이었지요. 원자로를 식히고 나온 물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데 강이 이미 뜨거우면 그 물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니까요. 그 배출 한계선을 넘어버린 여름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여름 우리 원전 여러 기가 차례로 멈추거나 출력을 낮췄지요. 유럽의 불을 50년 밝혀온 나라가 에어컨이 가장 필요한 날에 전기를 아껴달라고 방송해야 했던 겁니다. 시내의 가로등은 하나 걸러 하나씩 꺼졌고 병원마다 비상전력을 점검했지요. 저는 그 방송이 나올 때마다 라디오 소리를 저도 모르게 줄였습니다. 40년 발전소 사람의 낯이 화끈거려서요. 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보다 부끄러운 여름은 없어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기술고문 자격으로 그 방에 앉아 있었지요. 몇 시간째 답이 나오지 않던 회의 끝에 전력공사의 높은 분 한 사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힘을 빌립시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지요. 냉방도 아껴 쓰던 회의실이라 다들 이마가 번들거렸는데 그 순간만큼은 더위도 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그 방에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반대했지요. 한국은 우리가 가르친 나라입니다. 우리 도면을 배워간 사람들에게 대체 무엇을 묻는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컸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원전으로 반백년을 살아온 나라라는 자부심이 그 방의 공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배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배워야 할 때라는 게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그 여름 한국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이 눈에 띈다는 보고가 이미 그분 책상에 올라와 있었다는 건 한참 뒤에 알았지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 뜨거운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 낯이 더 뜨거웠지요. 저는 속으로 벼렀지요. 두고 봐라, 배울 게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 그날에 저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 여름이 끝날 무렵 제 입으로 그 40년을 정정하게 될 줄은요. 하필이면 왜 한국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국은 흉내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반대했는지 말씀드리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였던 제 앞에는 프랑스로 연수를 온 한국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밤을 새워 우리 도면을 따라 그렸습니다. 사전을 옆에 펴두고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으면서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강의실 문을 열면 어제 그 자리에서 도면을 아는 채 졸고 있기 일쑤였지요. 책상 위엔 지우개 가루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지우고를 얼마나 되풀이했는지 그 가루만 봐도 알 수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베껴서 어디까지 가겠나 하고요. 한 번은 그중 하나가 서툰 프랑스말로 묻더군요. 선생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설계합니까? 저는 웃기만 하고 답을 밀었습니다. 설명해줘도 모를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 젊은이는 낯을 붉히면서도 연필을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등을 돌렸지요. 그렇게 저는 선을 그었지요. 제자는 스승을 넘지 못한다. 그게 제 첫 결론이었고 40년을 간 결론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원전이 큰 고장 없이 잘 돌아간다는 평판이 들려올 때마다 제겐 준비된 대답이 3가지 있었지요. 운이 좋았다. 정부가 밀어준 값싼 전기다. 우리 것을 베낀 흉내다. 한국이 사막나라에 원전을 지어 수출까지 했다는 소식에도 저는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싼 값에 따낸 계약이겠지. 그 한마디면 제 마음은 다시 편안해졌지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 중동의 발전소 건설 현장에 몇 해 파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청춘의 한 토막을 보냈지요. 지금도 몹시 더운 날이면 그 시절 입안에서 서걱거리던 모래 맛이 혀끝에 되살아납니다. 그때 그 현장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들과 눈 한번 제대로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뒤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은 채 늙었습니다. 확신이란 참 편한 물건입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세상이 바뀌어도 저 혼자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그 편한 확신 앞으로 계산서가 날아왔습니다. 협력단을 받기로 정식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하필 저를 기술 검증 책임자로 지명했지요. 한국 기술진이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지명을 받아들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잘됐다. 흉내는 한 달이면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다. 40년 전 제 앞에서 도면을 따라 그리던 그 제자들이 다음 주에 우리 발전소로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낼 시험 문제부터 고르고 있었지요. 한국협력단이 도착한 첫날부터 제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합동 점검 첫날 아침 저는 일부러 가장 까다로운 배관 구역을 점검 코스로 잡아두었지요.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팀의 책상 위에 그 구역의 도면이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쇄물이 아니라 손으로 새로 그린 도면이었지요. 연필선이 자로 잰 듯 반듯했고 종이 귀퉁이에는 밤새 눌린 손자국이 거뭇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협력단을 이끄는 사람은 한상우라는 수석 기술자였습니다. 62 곧 정년이라 했지요. 말수가 적고 허리 굽혀 인사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팀은 점검 전날 밤 미리 발전소에 와서 배관 도면을 전부 손으로 옮겨 그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그려보는 것은 다르다면서요. 우리 젊은 직원 하나가 그 도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감탄하는 소리를 냈지요. 저는 잠시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신입 시절에 배웠고 자리가 편해지면서 슬그머니 버린 습관이었으니까요. 점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냉각 개통, 그러니까 원자로를 식히는 물이 지나다니는 관 앞에서였지요. 그는 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맨손바닥을 관 위에 폈다가 자리를 조금씩 옮겨가며 몇 번을 다시 얹혔지요. 그 사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만 복도를 채웠지요. 그는 관에 가만히 손을 얹고 한참 귀를 기울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계기판에는 아무 경고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손님 앞에서 실력 자랑을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정밀 측정을 해보니 정말로 작은 떨림이 잡혔지요. 우리 정비 반장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몇 달 뒤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기계도 못 잡은 것을 사람이 소리만 듣고 짚어낸 겁니다. 그때 상우가 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둥그러진 수첩이었지요. 35년 동안 자기가 겪은 고장과 정비 기록을 전부 손으로 적어온 수첩이라 했습니다. 볼트 하나가 풀렸던 날짜까지 적혀 있다고요? 어째서 그걸 다 손으로 적느냐고 물었더니 상우는 웃으며 짧게 답했지요. 기계는 잊어도 종이는 잊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뉴얼 관리 기법 확인할 것. 사람이 아니라 기법이라고 적은 겁니다. 기법이라면 서류로 배워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야 제 40년이 무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이라고 적는 순간 제가 살아온 방식 어딘가가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런데 불을 끄고 누워서도 물음 하나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수첩의 첫 장은 대체 언제 적힌 것일까요? 다음날 저는 옛 동료 파스칼을 전화로 찾았습니다. 64 저와 함께 이 바닥에서 늙어온 친구지요. 저는 한국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첩 이야기도요. 파스칼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라 말했지요. 레몽 정신 차리게. 폭염 탓이야. 강물은 다시 식어.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토시까지 제 것과 같았지요. 제가 40년 동안 입에 달고 산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 굳은 목소리가 그날은 어쩐지 낡게 들렸어요. 꼭 도면만 오래되고 현장에는 안 가본 사람의 말처럼요. 위로를 받으려고 건 전화였는데 끊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제 손은 한동안 전화기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지요. 그날 오후 강물이 다시 말썽을 부렸습니다. 강에서 끓어오는 냉각수의 온도가 또다시 한계선 가까이 붙은 겁니다. 이대로면 출력을 크게 낮춰야 할 판이었지요. 그날 제어실은 바깥보다 뜨거웠습니다. 짧은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다들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지요. 서류로 부채질하는 소리, 낮게 주고받는 숫자 읽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제 등줄기로도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그때 상우팀이 우리 정비팀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강물 온도야 규정이 정한 것이니 그날은 출력을 낮춰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요. 다만 저들은 삼장에서 짚어낸 그 냉각 계통의 미세한 떨림을 미리 손봤습니다. 저들이 30년 넘게 다듬어 온 고장나기 전에 막는 예방정비였지요. 그 떨림을 그대로 뒀다면 원자로를 통째로 세워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추가 정지를 미리 막은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우리는 출력만 조금 낮추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들이 혼자 다 해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함께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를 미리 손봐야 하는지 그 답을 먼저 꺼낸 쪽은 늘 그들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기록이 위기 앞에서 지도가 되어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어실의 젊은 직원들이 한국팀 쪽을 바라보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40년 전 우리 도면 앞에 앉아있던 그 연수생들의 눈빛이 이번엔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있었지요. 저는 처음으로 시험관이 아니라 학생의 마음이 되어 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몇 걸음이 제 40년 중에 가장 무거운 걸음이었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이 안정성은 어디서 왔소? 40년 전 당신들은 우리 도면을 베끼던 사람들이었소. 무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우는 화를 내지 않았지요. 잠시 창밖의 강을 바라보더니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물려받은 걸 지키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물려받았다니요? 대체 누구에게서 말입니까?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우리 폭염 소식이 세계 뉴스로 나가고 있었지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라크의 카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한 옛 동료지요. 70이 넘은 지금도 이따금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뉴스에서 프랑스 폭염을 보고 걱정이 되어 걸었다 했지요. 창을 열어두어도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후끈한 어둠 속에 전화기 불빛만 파랗게 떠 있었지요. 늙은 기술자 둘의 안부가 오가다가 이야기가 자연스레 더위와 물로 흘렀습니다. 그때 카림이 문득 이런 말을 했지요. 레몽, 몇 해 전에 우리 동네에 큰 홍수가 났었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한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만 물에 잠기지 않았네. 다들 그 건물로 피난을 갔지. 나는 그날부터 한국을 사랑하네. 저는 전화기를 고쳐주었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지요. 그 짧은 침묵이 어떤 긴 설명보다 무거웠어요. 카림은 허풍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에도 볼트 하나 조이는 문제로 밤새 저와 다투던 저만큼 깐깐한 기술자지요. 그런 사람이 사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못했지요. 자네도 기억하지 않나? 그 사막에서 밤새 일하던 한국 인부들 말이야. 기억났습니다. 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던 사막. 해가 지고 모두가 쓰러져 자던 밤에도 불을 밝히고 철근을 나르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때 저는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값싼 일손이라고만 여겼지요. 전화를 끊고도 잠이 오지 않아 저는 새벽 발전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부어 올린 낡은 콘크리트 벽 앞에 섰지요. 낮에 상우가 냉각관에 손을 얹던 것처럼 저도 그 벽에 가만히 손을 얹어봤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콘크리트가 아직 미지근했지요. 까끌까끌한 표면의 잠금들이 손끝에 하나하나 만져졌습니다. 구조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부할 줄도 부풀릴 줄도 모르지요. 물이 차오르면 버티거나 잠기거나 둘 중 하나지요. 그 새벽 손바닥에 전해지던 벽의 온기 속에서 기법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온 건 두 글자였지요. 사람. 이 벽을 부어 올린 것도 그 홍수를 버텨낸 것도 결국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정직한 시험을 통과한 손이 어떤 손인지 저는 갑자기 견딜 수 없이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우를 찾아가 대뜸 물었지요.
당신 아버지는 뭘 하시던 분입니까? 상우가 처음으로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답이 돌아왔지요. 주말에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한 달을 재는 사람과 재이는 사람으로 지냈는데 그는 저를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부터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답은 발전소 밖에 있는 모양이라고요. 왜 그는 저를 아버지에게 데려가려 했을까요? 주말 상우의 차는 도시를 벗어나 2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시골집 마당에 차가 서자 88의 노인이 지팡이도 없이 마중을 나오셨지요. 허리는 굽으셨어도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한복동 어르신. 상우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는데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바닥이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굳은 살 위에 또 굳은 살이 앉아 쥐는 힘은 젊은 사람 못지 않았어요. 기계를 40년 만진 저도 처음 잡아보는 손이었지요. 저는 그 손을 얼른 놓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어르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이야기부터였지요. 온 나라가 폐허였고 단일 학교도 일할 공장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어르신은 배를 타고 중동 사막으로 나가셨습니다. 외화벌이였지요. 낮 기온 50도 모래바람이 밥그릇에 쌓이는 곳이었답니다. 마실 물은 미지근하고 한낮의 철근은 달궈져 맨손으로는 잡지도 못했다지요. 그런 데서 도면 한 장 읽을 줄 몰랐던 한창 때의 사내가 어깨너머로 손으로 몸으로 기술을 익혔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말씀은 끝내 안 하셨어요. 그 덕에 식구들이 먹고 살았으니 남는 장사였다고 웃으며 그러시네요. 제가 파견 나갔던 바로 그 시절, 바로 그 사막이었지요. 카림이 말한 밤의 인부들이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40년을 돌아 그 사막의 밤이 저를 다시 찾아온 셈이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루 기둥에 걸린 물건 하나에 자꾸 눈이 갔습니다. 낡은 줄자였지요. 눈금이 반쯤 지워지고 겉은 손때로 반들반들한 쇠줄자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눈길을 알아채시곤 그걸 내려 손에 쥐어 보이셨지요. 사막 현장에서 쓰시던 것이라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마당에 무얼 하나 놓을 때면 꼭 이걸로 재신다고요. 우리는 없는 데서 시작했소. 없으면 없는 대로 손으로 만들어냈지. 그게 다요. 자랑도 원망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사막에서 번 돈은 거의 전부 고국의 식구들에게 붙이셨답니다. 돈을 붙인 날 밤마는 발을 뻗고 주무셨다고 상우가 나지기 보탰습니다. 그 이야기도 당신 입이 아니라 옆에 앉은 상우의 입에서 나왔지요. 그 대목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잠깐 젖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나라 안에 처음 서던 원전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셨답니다. 당신이 지은 발전소의 이름조차 자랑한 적이 없으시다지요. 그때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키는 안정성은 이 손들이 세운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고 제 40년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허물어졌지요.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폐허에서 사막에서 맨손으로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무너진 프랑스의 거리를 다시 쌓아 올리던 벽돌공이 제 아버지셨지요. 저녁마다 회반죽이 허옇게 마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분입니다. 그 갈라진 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손을 잊고 도면 위에서만 살았고 이 나라는 그 손을 잊지 않은 채 도면을 세웠던 거지요. 귀국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하나를 정했습니다. 협력이 끝나는 날 발전소 강당에서 종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 여름 내내 아껴온 냉방이라 강당 공기는 미지근했고 여기저기서 서류로 부채질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기술 검증 책임자인 제가 마지막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그 부채질 소리가 하나둘 멎었지요. 저는 준비해두었던 두툼한 검증 보고서를 단상에 올려놓고 끝내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복 주머니에서 제 줄자를 꺼내 사람들 앞에 들어보였지요. 저는 평생 이것으로 세상을 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이걸로는 잴 수 없는 것들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풀었지요. 35년치 고장 기록이 손글씨로 빼곡하던 수첩을, 홍수 속에서 홀로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건물을, 그리고 사막에서 반백년을 견딘 어느 낡은 줄자를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았지요. 맨 앞줄에 젊은 직원 하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보고의 끝을 이 말로 맺었지요. 40년 동안 저는 저들을 흉내라 불렀습니다.
오늘 그 말을 정정합니다. 저 안정성은 운도 아니고 값싼 보조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저들의 도면이 아니라 저 악착 같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폐허에서 시작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너무 일찍 잊었을 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늙은 기술자 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오래 손뼉을 쳤지요. 저는 그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단상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두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제 강의 자료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던 대목을 40년 만에 고쳐 썼지요. 흉내라는 단어를 지우는데 40년 묵은 글자라 그런지 자국이 쉬이 지워지지 않더군요. 그 자리에 제가 본 것들을 새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에게 긴 편지를 썼지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여전하더군요. 폭염 탓이야, 레몽. 자네도 늙었군. 저는 그 답장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저였다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썼을 문장이니까요. 확신이라는 건 그만큼 힘이 셉니다. 무너져 본 사람만이 그것이 성벽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강물은 파스칼의 말대로 다시 식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강물은 식어도 그 여름에 제가 본 것은 식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몇 달 뒤 제 앞으로 두 가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조카가 보낸 영상이었고 하나는 바다를 건너온 작은 소포였지요. 조카 엘로디는 견습 엔지니어입니다. 이제 막 도면을 배우기 시작한 20몇 살이지요. 그 아이가 한국으로 연수를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 여름 전에 저였다면 코웃음부터 쳤겠지요. 영상 속 엘로디는 한국의 발전소 교육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삼촌, 여기 사람들은 기계 소리를 손으로 들어요. 삼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세계 최고예요. 조카의 그 눈물이 40년 묵은 제 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지요. 볼 때마다 같은 대목에서 웃음이 나고 또 같은 대목에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리고 소포를 열었습니다. 상우가 붙인 상자 안에는 신문지에 곱게 싼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그 낡은 줄자였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아직 어딘가에 끼어 있을 것 같은 눈금이 지워진 바로 그 줄자요. 그리고 서툰 글씨의 쪽지 한 장이 함께였습니다. 먼 길 재실 때 쓰시오. 잴 것이 많은 분이라 들었소. 88의 어르신이 당신의 평생을 흉내라 불러온 늙은 프랑스 기술자에게 그 기술을 세운 연장을 건네신 겁니다. 저는 그 줄자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쇠는 본래 차가운 물건인데 이상하게도 그 줄자는 따뜻했지요. 50년 손때가 쇠의 찬기를 다 데워놓은 겁니다. 기술자는 평생 무언가를 잽니다. 길이를 재고 오차를 재고 그러다 끝내는 남을 재지요. 저도 40년을 그렇게 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야 할 것은 재지 못했지요. 한 세대가 사막에서 견딘 밤의 길이, 월급을 붙이고 남은 마음의 무게, 그런 것들은 제 눈금에 없었습니다. 그 여름 우리를 도운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폐허에서 맨손으로 그 기술을 세운 이름 없는 손들이었지요. 그 여름 제가 배운 것을 한 줄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안정이란 운이 아니라 사람이 쌓는 시간이다. 저는 답장 대신 어르신께 세 줄자 하나를 붙여드렸습니다. 언젠가 그것도 누군가의 손때로 낡기를 바라면서요. 그 낡은 줄자는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워진 눈금을 한 번씩 들여다보지요. 거기엔 숫자 대신 한 세대의 시간이 감겨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막의 공사판에서, 뜨거운 기계 앞에서 낯선 나라의 밤을 견디며 가족에게 월급을 붙이던 손, 혹시 그 손이 선생님의 손이었다면, 혹은 그런 손을 곁에서 지켜보셨다면 그 시절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점 하나, 하트 하나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더위에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